항공 역사상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 해군의 전설적인 전투기였던 미쓰비시 A6M0만큼 깊은 족적을 남긴 항공기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군의 군사 전략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다른 어떤 전투기보다 많은 공잼대 이상을 제작한 제로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빠르고 민첩하며 인상적인 사거리를 자랑하는 제로 전투기는 전쟁 초기 적 전투기를 압도하며 미국 조종사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속도와 기동성에 초점을 맞춘 경량 설계로 인해 적의 포격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제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최강의 전투기였을까요? 아니면 일본군의 손에 쥐어진 양날의 검에 불과했을까요? 1941년 12월 7일 미국인들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잠자는 거인을 깨워 끔찍한 결의로 채운 것뿐입니다. 이 일본 제국 해군 제독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48분 일본 공습군 사령관 나구모 추이치는 진주만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쓰비시 A6M0 전투기는 신중하게 계획된 이 작전에서 해전을 영원히 바꾼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물결, 4세계의 영이 하늘을 지킵니다. 첫 번째 공격에는 183대의 항공기와 43대의 제로 전투기가 투입되어 영공을 통제하고 공습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제로 전투기들은 놀라운 정밀도로 주요 목표를 달성하고 지상 항공기를 파괴하면서 미국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일본 워버드는 포드섬과 해군 야드의 천십 부두 근처에서 함선을 공격한 어뢰 폭격기들에게 중요한 보호막을 제공했습니다. 제로파이터는 유의 잠재적인 방역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며 우위를 보였다. 항공기의 잠재적 방역을 체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우위를 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진주만 공습에서 일본 전투기는 여러 목표물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을 통해 전술적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공습은 적군에 대한 장거리 공격에 중점을 두고 주요 전략 자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요 목표는 전함과 미국 항공모함, 적 항공기를 무력화하기 위한 비행장 공격, 방어 작전을 방해하기 위한 기반시설 공격 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물결, 전술적 조정과 지속적인 우위 유지. 첫 번째 공격대가 떠난 지 15분 후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고 36대의 제로 전투기가 공격에 합류했습니다. 일본 제로 전투기 부대는 미국의 저항이 거세지자 전술을 변경했습니다. 제로 전투기는 더 강력한 대공포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만 영공을 1시간 더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지만 첫 번째 공격보다 더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9대의 항공기가 손실된 데 비해 두 번째 공격에서는 20대의 항공기가 손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 전투기는 비행장과 군사시설, 해군 야드 시설, 탈출을 시도한 전함 USS 네바다호 등 폭격기의 목표물에 대한 엄호를 계속 제공했습니다. 통계적 영향, 지상에서 파괴된 미국 항공기 188대, 전투기와 폭격기 공격이 합쳐져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군은 188대의 항공기를 잃고 159대가 손상되었습니다. 일본은 공격 당시 6척의 항공모함에서 125대의 제로를 출격시켜 작전 내내 하늘을 장악했습니다. 진주만에서 일본 제로 비행기의 활약은 그 뛰어난 능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은 공격 당시 328대의 A6M2를 포함하여 OB-21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전력은 2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오아후 섬의 미 공군 전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공격은 다양한 기종이 완벽하게 협력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로 전투기는 어로의 폭격기와 폭격기를 위해 하늘을 비워주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600km에 달하는 인상적인 항속거리 덕분에 항공모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수가 실제보다 더 많아 보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에 투입된 일본 전투기는 두 차례의 공습에서 놀라울 정도로 다재다능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공중 우세와 지상 공격 역할을 쉽게 전환하며 전술적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주만에서의 제로 전투기의 활약은 연합군이 전투 전술을 완전히 바꾸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전쟁 초기에 높은 성공률을 달성하며 무시무시한 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전 9시 45분, 두 번째 파가 본국으로 향할 무렵 제로 전투기는 대부분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미국 전함은 손상되거나 침몰했고 비행장은 파괴되었으며 주요 군사 인프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전투로 제로 전투기는 당시 가장 유능한 항모 기반 전투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1941년 제로의 독보적인 디그 이점. 미쓰비시 A6M 제로의 놀라운 설계 기능은 해군 항공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일본 전투기는 혁신적인 항공기 구조와 성능 최적화를 통해 엔지니어링의 우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경량 구조 5200파운드 vs 와일드캣의 7980파운드. 제로의 놀라운 성능은 획기적인 경량 설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쓰비시의 엔지니어들은 5위 200파운드의 낮은 공차 중량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7980파운드에 달하는 미국산 F3 F 와일드캣의 무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무게였습니다. 2780파운드의 차이로 제로의 기동성이 향상되고 항속거리가 연장되었습니다. 미쓰비시 A6M 제로의 경량화는 초박형 알루미늄 합금 날개, 최소한의 장갑, 통합형 경량 연료 탱크, 구조 부재가 적은 간소화된 내부 프레임워크 등 혁신적인 디자인 선택을 통해 달성했습니다. 초당 96덱의 탁월한 회전율. 진주만에서 일본 전투기는 전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민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로의 초당 96도의 놀라운 선회 속도는 1941년 연합군의 모든 전투기를 능가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기동성은 설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낮은 날개 하중과 높은 출력대 중량 비율 덕분에 제로는 속도를 크게 잃지 않고도 급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제로는 250마일의 전투 속도에서 단 75초 만에 360도 전 회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 전투기보다 거의 2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사카의 엔진, 성능과 효율성의 균형. 나카지마 사카의 CB 엔진은 제로의 동력이었습니다. 이 일본 엔지니어링의 걸작은 26C 940마력의 출력을 냈습니다. 이 엔진은 성능과 연료 효율성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제로는 전투 능력의 저하 없이 놀라운 항속거리를 달성했습니다. 사카의 엔진은 고고도 성능 향상을 위한 2단 슈퍼차저, 연비 향상을 위한 연료 직접 분사, 토크 효과를 최소화하는 역회전 프로펠러, 최적의 작동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첨단 냉각 시스템 등 첨단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엔진은 제로가 최대 출력으로 2시간 이상 전투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기계 고장이 치명적일 수 있는 항공모함 작전에서는 사케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로는 당시의 어떤 전투기보다 더 멀리 날았습니다. 1600마일 이상의 거리에서 폭격기를 호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긴 항속거리는 진주만 공습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군은 항공모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제로 전투기의 능력에 당황했습니다. 이러한 설계적 장점 덕분에 초기 태평양 공중전을 지배한 항공기가 탄생했습니다. 제로는 적기들을 압도하고 기동력을 앞질렀으며 기동거리를 앞질렀습니다. 1941년 최고의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가 되었고 연합군 조종사들은 제로에 맞서 싸우기 위해 새로운 전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파일럿의 관점. 태평양에서 가장 두려운 전투기를 조종하다. 사카이 사부로 비행 하사관의 비행 실력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제로 파일럿의 뛰어난 기술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전투 기록은 일본 제로 비행기의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카이 사부로의 전투 경험. 사카이는 16세에 일본 제국 해군에 입대하여 미군을 만나기 전까지 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광범위한 훈련은 전투 경험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64회의 공중전 승리라는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그는 200회가 넘는 임무에서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투에서 살아남는 드문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카이의 잊을 수 없는 전투 중 하나는 과달카날 상공에서 벌어진 전투로 그는 제로가 미국 와일드캣을 상대로 뛰어난 기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일본 전투기가 어떻게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로는 외로운 그루먼을 아무 문제 없이 제압할 수 있어야 했지만 제로는 와일드캣이 포를 쏘기 전에 잡을 때마다 적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의 가장 놀라운 업적은 전투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치명상을 입어 부분적으로 실명했지만 사카이는 손상된 제로를 9시간 가까이 비행하여 560마일이 넘는 거리를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이 업적은 그의 뛰어난 조종 기술과 제로의 놀라운 내구성을 강조했습니다. 콕핏 디자인 및 가시성 이점.
제로의 조종석 레이아웃은 전투기 디자인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메인 패널에는 전투 중 빠른 참조를 위해 비행 계기판이 높은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A6M 제로의 조종석에는 스로틀 레버에 장착된 건 트리거를 통해 조종성을 개선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고정줄 낙하산을 장착했으며 조종사의 방향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반부가 파란색으로 칠해진 첨단 인공 지평선 표시기 등 여러 혁신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본 해군 비행사들은 캐노피 디자인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일부 조종사들은 시야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폐쇄형 조종석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디자인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조종사에게 넓은 시야를 제공하여 공중전 중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제로 파일럿 선발 프로세스, 매년 100명의 후보자만 선발합니다. 일본 해군의 제로 파일럿 선발 기준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단 100명의 파일럿 후보자만이 프로그램에 합격했습니다. 이 수치는 1937년 1,500명의 지원자 중 70명만이 합격하고 25명만이 졸업한 초기 제로 파일럿의 엄격한 훈련을 강조합니다.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조종사들은 최소 60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이 필요했고 많은 비행 리더들은 1,5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훈련은 기본적인 비행 교육을 넘어 검도 토너먼트, 물 위를 걷는 지구력 테스트, 강도 높은 체력 테스트에서 성적을 바탕으로 탈락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엄격한 선발 과정은 결국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전투 손실이 커졌고 일본군은 높은 훈련 기준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산호해 전투와 미드웨이 전투를 거치면서 이 제도의 경직된 성격이 분명해졌습니다. 인력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차 선발에서 탈락한 수백 명의 유능한 조종사들은 다시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해군 항공단에도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카이와 같은 숙련된 파일럿조차도 입대자라는 이유로 장교들로부터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로를 마스터하기 위한 파일럿들의 헌신 덕분에 태평양 전쟁 초기에는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재료 및 방법, 제로의 전투 성능 분석. 미국 엔지니어들은 1942년 납포된 일본 제로 전투기의 상세한 테스트를 통해 전투 능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분석을 통해 이 강력한 전투기의 강점과 약점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캡처한 항공기의 풍동 테스트 결과 국가항공자문위원회는 1943년 랭글리 기념 항공연구소에서 완벽한 풍동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항력을 줄이기 위해 포탑까지 이어지는 플러시 리벳으로 분리된 미국 항공기와 달리 동체와 날개 구조가 일체형인 제로와 조종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 계기판 등 뛰어난 디자인이 돋보이는 결과물이었습니다. 풍동 테스트 결과 제로는 최대 시속 200마일의 속도에서도 제어에 잘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빠른 속도에서는 날개가 고장나지 않도록 제어가 훨씬 더 뻣뻣해졌습니다. 이 기능은 전투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쿠탄 제로, 추락한 항공기 한 대가 전쟁을 바꾼 방법. 1942년 6월 4일 고가 타다요시 하사관에 손상된 제로가 아쿠탄 섬에 불시착했습니다. 아쿠탄 제로로 알려진 이 거의 온전한 비행기는 미군이 일본 전투기의 능력을 직접 연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에디 샌더스 중령은 1942년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회의 시험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그의 검토 결과 제로의 롤 속도가 200노트 이상으로 떨어지고 오른쪽 롤이 왼쪽보다 현저히 심하다는 점, 특히 고속 다이빙 시 감속 시 엔진 스퍼터링이 발생하는 기화기 설계 등 두 가지 주요 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함은 격렬한 공중전에서의 기동성과 성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케네스 월시 해병대 대위는 이 결과를 활용해 17대의 제로를 격추했습니다. 그의 전투 전략은 240노트 이상의 고속 다이빙을 시작하고 제로에 알려진 기동성 문제를 활용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격한 롤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쿠탄 제로의 기술 데이터는 F6F 헬켓의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룹만의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전투에서 제로를 이길 수 있는 항공기를 개발했습니다. 연합군 파일럿들은 테스트 결과에 따라 전투 전술을 변경했습니다. 그들은 제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저속 전투를 중단했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은 시속 200마일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고 잠수 기동을 통해 이탈하며
미군 전투기가 더 유리한 정면 공격을 선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본 제로는 라이트 필드와 에글린 필드에서 더 많은 테스트를 거쳤고 그곳에서 미국 전투기들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비교에서 제로는 더 나은 선회를 할 수 있었지만 많은 피해를 입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해군 장교 오쿠미야 마사타케는 나중에 아쿠탄 제로의 나포가 미드웨이에서의 패배만큼이나 일본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투기 나포로 인해 태평양 공중전의 힘의 균형이 바뀌었고 연합군은 한때 무적의 상대라고 생각했던 적을 이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비교 분석, 제로 대 1941년과 1942년의 미국 전투기. 미군 전투기들은 전투에서 일본 제로 전투기를 처음 만났을 때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태평양 전장에서 두 전투기의 만남은 전체 공중전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성능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전투 기록과 기술 데이터는 이 대결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로 대 F-4F 와일드캣. 초기 교전에서 6-1의 승리 비율. 제로 전투기는 최초의 항모 기반 전투기 전투에서 전술적 우위를 입증했습니다. 1942년 8월부터 11월까지 일본 조종사들은 72대의 와일드캣을 획득한 반면 자국 전투기는 70대밖에 잃지 않았습니다. 해군과 해병대의 기록에 따르면 1943년 2월에는 더욱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F-4F 조종사가 제로 한 대를 격추하려면 거의 역대의 와일드캣이 필요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전투기의 승률은 5.91로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와일드캣의 강점은 2.1톤의 무거운 기체, 최대 시속 31마일의 뛰어난 잠수 속도, 자체 밀봉 연료 탱크로 뛰어난 생존성을 갖춘 탄력적인 구조에 있습니다. 제로 대 P-40 워호크 속도 vs 기동성 트레이드 오프. 이 전투기들은 서로 상반된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P-40 디자이너들은 속도와 생존에 중점을 둔 반면 제로팀은 민첩성과 등발력을 우선시했습니다. P-40의 강점으로는 최신 제로에 비해 30마일의 속도 우위, 최대 480마일에 이르는 다이빙 속도, 구기를 초과하는 구조적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제로는 저속도구 파이팅에 탁월했고 등반 성능이 인상적이었으며 전투 속도에서 탁월한 선회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클레어 슈노는 현명한 전술로 제로의 장점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P-40 편대는 중국군의 전방 관측기와 고고도 잠수 공격을 이용해 제로의 뛰어난 기동성에 대응했습니다. 이 전략은 P-50의 중포에 조금만 맞아도 가벼운 제로를 격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진주만을 뒤흔든 일본 워버드는 뛰어난 조종사 훈련과 유연한 전술 덕분에 치명적인 전력을 유지했습니다. 제로 파일럿들은 전투에 투입되기 전까지 700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전투기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우위에 있었지만 기동성, 항속거리, 숙련된 조종사의 조합으로 인해 제로는 태평양 전쟁 초기에 두려운 상대가 되었습니다. 전술적 진화. 제로는 어떻게 해군의 공중전을 변화시켰나? 미쓰비시 A6M 제로는 획기적인 성능으로 해전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일본 제로 비행기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될 때 공중 전투 전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모든 사람들이 항공모함 기반 작전을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장거리 전투기 호위 능력. 제로의 뛰어난 항속거리는 해군 항공의 작동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항공기는 다른 전투기가 달성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최대 1600마일까지 폭격기를 호위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이 전례 없는 사거리를 이용해 적들이 예상치 못한 거리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사카의 엔진의 뛰어난 연료 효율성, 연료 소비를 줄인 경량 설계, 날개 내부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연료 탱크 등 몇 가지 주요 요인이 제로의 인상적인 내구성에 기여했습니다. 캐리어 기반 운영, 접이식 윙팁 혁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을 공격한 일본 전투기는 항공모함 작전을 위해 특별히 스마트한 설계 기능을 갖추고 있었어요. 모델 22, 제로에는 접이식 윙팁과 에일러론에 조절 가능한 트림탭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항공모함의 공간 제약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좁은 경납고에 쉽게 보관할 수 있고 갑판 공간 요구 사항을 줄이며 작전 유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간단한 접이식 시스템은 높은 출격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로의 윙팁만 접는 방식은
날개 전체를 접는 미국식 설계에 비해 움직이는 부품수가 적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소형 경납고에 쉽게 보관할 수 있고 갑판 공간 사용을 최소화하며 작전 유연성을 향상시켜 항공모함의 공간을 최적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 해군 전략에 미친 영향. 일본 제국 해군은 1937년 이전에는 해군 항공을 전함의 지원 전력으로만 생각했지만 제2차 상하이 사변 당시 제로의 놀라운 활약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해군 지도자들은 전함과 항공기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1932년부터 전함 대신 항공모함 전력을 공격하는데 공군력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로가 그 능력을 입증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항공모함 기반 항공의 강력한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태평양 해전에서 항공무기가 승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로가 장거리 항모 임무에 탁월하고 폭격기를 효과적으로 호위하며 역동적인 해전 상황에 빠르게 적응한 것은 그의 판단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1941년까지 일본 해군의 전투 전술은 제로호의 강점을 활용하도록 진화하여 전투기가 원거리 목표물을 휩쓸고 폭격기를 이용한 호위 임무를 확장하고 유연한 항공모함 방어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주만을 충격에 빠뜨린 일본 워버드는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그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일본군은 104구 구대의 제로를 제작했고 최신 연합군 전투기가 등장해도 계속 제작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해군 항공 전략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경장갑과 기본 연료 탱크가 나중에 가장 큰 약점이 되었죠. 제로의 쇠퇴, 드러난 기술적 한계. 1944년 연합군의 항공기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일본 제로 비행기는 그 우위를 잃었습니다. 사소한 기술적 한계로 시작된 문제는 전쟁이 계속되면서 큰 불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디자인대 빠르게 진화하는 연합군 항공기. 갈등이 계속되는 동안 A6M의 기본 설계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플로트형 카뷰레터는 급강하 시 연료 문제를 일으켰고 이는 심각한 약점이 되었습니다. 속도가 200노트 이상으로 올라가면 제로의 큰 날개와 에일러론이 잠기면서 고속 전투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항공의 혁명을 일으킨 경량 구조는 심각한 약점이 되었습니다. 진주만의 일본 전투기는 장갑 도금과 자체 밀봉 연료 탱크가 없었기 때문에 연합군 전투기의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각각 6개의 대구경 기관총으로 무장한 F-6, F-헬캣과 FSRU 커세어 같은 미국 항공기는 제로의 약한 엔진을 압도했습니다. 생산 과제 1939 제로대, 12275 헬캣. 일본은 제조 한계로 인해 공군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일본 공장은 전쟁 기간 동안 1939대의 제로를 생산했습니다. 이 숫자는 미국의 생산량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루먼 에어크래프트 컴퍼니는 자체적으로 1275대의 헬캣을 제작했습니다. 일본은 H-1M 래프로 더 뛰어난 제로를 개발하려 했지만 1942년에 개발이 시작되어 1944년 5월에 시험 비행이 시작되었고 단 9대의 기체만 제작되는 등 상당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일본 해군 조종사들은 개선된 항공기가 시급히 필요했고 뛰어난 상승 능력과 향상된 기동성, 3개의 20mm 자동포, 최고 시속 390마일의 성능을 갖춘 H-1M-IRF가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파일럿 부족 700시간에서 40시간의 교육. 일본 조종사 훈련의 질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941년 전투에 투입되기 전까지 700시간 이상 훈련받은 조종사는 0명이었습니다. 1944년 말, 신입 조종사들은 비행 경험이 40시간에 불과한 채 전쟁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훈련용 항공기 부족, 연료 공급 부족, 일본의 경험이 풍부한 비행 교관들의 손실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교육 프로그램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으며 U.S. 위 항공모함 조종사들은 학부 조종사 교육 200시간, 고급 항공모함 훈련 그룹에서 75시간의 추가 교육, 비행대대에서의 추가 비행 시간을 받는 등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일본의 항공모함 공군은 사노해와 미드웨이 해전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 후에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944년 6월 필리핀 해 전투는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400여 대의 항공기와 조종사를 잃은 일본 제국 해군의 항모항공대는 전멸했습니다. 일본군은 경직된 정책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전투 손실이 증가해도
훈련 프로그램에서 배제된 숙련된 조종사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친 조종사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항공 역사에 남긴 A6M 제로의 유산. 영국 해군의 수석 해군 시험 조종사였던 에릭 브라운 대위는 제로기의 뛰어난 선회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전투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43년 중반까지 제로의 우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일본 제로 비행기는 항공 역사에 족적을 남겼으며 수십 년 동안 항공기 디자인과 문화적 기억을 형성했습니다. 전후 항공기 설계에 영향을 미친 기술 혁신. 제로는 혁신적인 제작 방식을 통해 여러 가지 공학적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미쓰비시는 동체와 날개를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제작했는데 이는 미국의 분리조립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제작 시간이 더 오래 걸렸지만 구조적 무결성이 향상되고 근거리 기동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기체 전체의 플러시 리벳 처리, 통합형 날개 장착 무기, 고급 알루미늄 합금 구조로 엔지니어링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전 세계 항공기 제조업체는 이러한 설계 요소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화된 공기역학과 통합된 구조 부품의 이점을 확인했습니다. 진주만의 일본 전투기는 경량 구조가 내구성은 떨어지지만 놀라운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에서 살아남은 사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작된 11 공검대의 제로 중 몇 대만이 오늘날에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야마나시현에 있는 가와구치코 제로 전투기 박물관에는 3대의 제로 전투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1981년에 문을 연 이 박물관은 이 희귀한 전투기를 다른 주요 일본 군용기와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컬렉션에는 복원된 A6M 제로 3대와 완전히 조립된 A7M 래프, 20mm 자동포 4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예의 비행기 박물관은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제로 중 하나인 6기 120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A6MO 모델 52는 나카지마 사카의 엔진이 그대로 남아있어 복원된 사례 중 유일무이한 항공기입니다. 이 항공기는 1995년 제2차 세계대전 50주년을 기념하는 투어를 위해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대중문화와 미디어의 제로. 진주만을 뒤흔든 일본의 워버드는 여전히 문화적 기억 속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바이빙 제로는 2000년 영화 진주만의 제작을 도왔으며 관객들은 이 역사적인 항공기를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짙은 녹색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몇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술가들과 기념 프로젝트가 제로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카하시 카츠시게의 제로 프로젝트는 25 공공장의 모형 항공기 사진을 사용하여 실물 크기의 복제품을 제작합니다. 이 설치물은 기억, 집단 행동, 치유를 탐구하는 의식에서 태워집니다. 진주만 공습 당시 제로를 조종했던 하라다 가나메는 이후 반전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가 현대 전쟁 영상을 불꽃놀이와 비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분쟁의 인적 비용을 강조합니다. 그의 관점은 항공기의 기술적 업적을 넘어 항공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제로는 해전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항모 기반 전투기로서 뛰어난 기동성, 빠른 비행 속도, 강력한 화력, 독보적인 항속거리를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좌우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전투기 설계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 미쓰비시 A6M 제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뛰어난 엔지니어링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초기 작전에서의 12일의 살상률, 초당 96덱의 놀라운 선회 속도, 2600km의 항속거리 등 놀라운 성과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진주만에서 차이를 만들었는데 125대의 제로가 완벽한 전술적 기습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와일드캣의 7980파운드에 비해 5200파운드의 가벼운 제로 설계로 내구성은 떨어지지만 기동성은 뛰어났습니다. 일본군의 전술은 초기에는 이러한 장점으로 이득을 보았지만 더 뛰어난 연합군의 전투기와 전략에 맞서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훈련 시간이 70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일본 파일럿의 자질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는 제로의 쇠퇴를 앞당겼습니다. 이 전설적인 항공기의 영향력은 전쟁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통합형 날개 동체 구조와 플러시, 리베스팅과 같은 제조 혁신은 전후 항공기 설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1939 제로는 몇 대 남지 않았지만
생존자들은 이 놀라운 전투기가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새로운 세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로의 공중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미국 전투기와 어떻게 맞붙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매력적인 기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자세히 알아봅시다.